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의학 연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홍성태입니다. 오늘 호치민 의과대학 선생님들 만나 뵈서 반갑고요.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최인홍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 준비한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별적인 윤리 이슈를 말씀드리기 전에 ICMJE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이 ICMJE 권장사항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ICMJE는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의 약어입니다. 이거는 1978년에 결성이 됐고요. 지금 우리 의학 저널의 표준 양식인 밴쿠버 스타일을 제안한 그 기구로서 의학 분야 학술지, 저명 학술지의 에디터들의 모임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가이드라인이 이제 우리나라 글로벌하게 저자나 편집인 또는 리뷰어, 저널 오너까지 해당되는 여러 가지 에식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ICMJ의 웹사이트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멤버 저널들 표지가 나와 있고요. 제가 편집하고 있는 JKMS도 여기 14개 학술지의 한 멤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JAMA, JKMS, Lancet, BMJ, Nature Medicine 또는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PLOS Medicine, 이런 유수의 저널들이 다 여기 멤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관하는 ICMJ Recommendation이라는 문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다 에틱스를 포함해서 매니스크립트 프레퍼레이션까지 여러 가지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icmj.org에 들어가시면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는 ethics는 researcher, author, reviewer, editor, publisher, owner까지 개별적으로 에티컬 이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는 researcher, ethics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내용이고요. 이게 유럽 쪽에서는 Ethics Review Committee라고도 부릅니다. 이 IRB는 리서치 프로토콜을 사전에 이 보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리서치냐 하면 휴먼 서브젝트를 직접 이용하거나 또는 휴먼 오리진의 머티리얼 또는 데이터를 이용할 때 연구 전에 미리 프로토콜을 제출해서 심사받고 승인받아라. 그래서 그 승인받은 대로 연구를 해라. 그런 가이드라인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1964년에 헬싱키 선언을 통해서 나온 내용을 이제 더 다큐멘테이션을 구체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권 보호, 시험에 참여하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프라이버시 또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WMA의 헬싱키 선언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헬싱키 선언의 원문을 받을 수 있고요. ICMJ 레코멘데이션에서도 요 ARB 어프로블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ll investigators should ensure that planning, conduct, and reporting human research are in according with the Helsinki Declaration.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IRB 관련된 이슈는 연구자는 모두 이 IRB 어프로블을 연구 수행 전에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연구는 어프로블된 승인된 프로토콜을 충실히 따라서 이행해라. 그 부분이 이제 IRB와 관련된 에틱스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실험에 관한 건데요. IACUC라고 부르는데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에 대한 내용. 모든 동물 실험은 IACUC의 승인을 받고 그대로 시행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IACUC의 승인 받아야 될 내용은 애니멀 케어를 얼마나 이제 윤리적으로 하는가, 그리고 실험 동물의 미니멈 해저드를 주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승인이 없으면 동물 실험된 내용이 학술지에 발표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IACUC 승인을 반드시 받고, 그리고 그 프로토콜, 승인받은 프로토콜대로 동물 실험을 수행한다. 그게 이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리지스트레이션,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ICMJ 권장안을 보면 이제 모든 의학 저널의 에디터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리지스트레이션을 요구해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리지스트레이션은 어디다 하느냐? 등록은 등록처가 있는데 WHO가 인정하는 ICTRP에 속하는 등록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 하는 clinicaltrials.gov라는 웹사이트가 있고요. 유럽에서는 유드라시트라는 리지스트레이션 플랫폼이 있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으면 크리스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리지스트레이션 플랫폼으로 트라이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베트남에도 하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제가 베트남 정보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소개해 드리진 못합니다. ICMJ 레코멘데이션을 보면 이제 WHO ICTRP 리지스트리 사이트에다가 해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리지스트레이션의 이제 핵심 내용은 모든 연구자는 must register their clinical trial protocol. 반드시 리지스트레이션 플랫폼에 등록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쉐어링입니다. ICMJ는 Interventional Clinical Trial은 데이터를 쉐어해라, 그런 이제 권장입니다. 그래서 학술지 편집인은 오소한테 오소가 매니스크립트를 제출할 때 데이터 쉐어링 스테이트먼트를 같이 제출하도록 요구해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ICMJ가
권장하는 네 가지 유형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러니까 example 1은 모든 데이터를 즉각 이제 전부 다 쉐어할 수 있는 거고요. example 2, 3는 partly 쉐어하고 이제 예를 들면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의 내용이라든지 또는 어떤 누구와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중간선에서 정하는 겁니다. 2, 3. 그러니까 example 4는 쉐어링 못하는 겁니다. 하나도. 그런 이제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선택하는 겁니다. 이 항목별로. 누구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쉐어할 건가 하는 내용을 원고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저자가 정해서 이 스테이트먼트를 원고와 같이 제출해라. 그게 이제 권장하는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JKMS도 학술지 투고 규정에 그 내용을 지금 집어넣었고요. 이게 이제 에디토리얼로 그 데이터 쉐어링에 관한 내용을 학술지에 공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쉐어링은 핵심 내용이 The researchers must submit data sharing statement with their manuscript. 그러니까 interventional clinical trial을 출판하고자 할 때는 그 자료 공유 의견서를 같이 제출해라. 그런 게 이제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프라이버시 이슈입니다. 그래서 모든 저자는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한테서 환자의 의무 기록을 이용한 연구를 할 때는 페이션트 콘센트를 받아라. 환자의 동의서를 받아라 하는 거고요. 특히 이 동의서를 받아서 연구를 수행했는데 그 연구 결과물 안에 신원이 확인될 수 있는 포텐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포함될 때는 두 번째 동의서를 받아라 하는 겁니다. 세컨 콘센트를 받아라. 그게 이제 그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휴먼 데이터가 포함되는 연구 성과물을 출판할 때는 동의서를 다 받아야 한다는 거고요. 동의서가 꼭 필요하지만 이제 IRB 심의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면제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땐 동의서 없어도 될 거고요. 만약에 이 동의서 관련된 사항에서 위반 사항이 있을 때는 리젝트 되거나 또는 출판됐더라도 출판 후에 리트랙션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하는 것은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그런 아티클이 퍼블리시 됐을 때는 그 저널이 퍼브메드 같은 글로벌 인덱스 시스템에서 축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권장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이 환자 동의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세시샬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게 이제 동의서 없이 이런 얼굴 사진이 출판된 저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널은 얼굴의 윤곽도 더 많이 가려서 말하자면 신원 확인이 안 되게 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동의서를 받고
동의서를 받고 출판했다는 내용이 이렇게 그림 설명문에 같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인데요.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비록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이미지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런 신체의 일부가 영상 자료로 이렇게 공개될 때는 동의를 받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자마가 갖고 있는 이 동의서와 환자 프라이버시 관련된 동의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컨 컨센트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저널별로 각자 그 폼이 있어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은 이런 컨센트 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메디신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위반하면 리스트릭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이제 핵심 내용은 환자 동의서가 모든 출판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신원이 노출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세컨 콘센트를 다시 받아라. 세컨 콘센트는 그러니까 사진과 그 조판된 화면을 보여주고 동의를 받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젠더드 이노베이션 관련 내용입니다. 이거는 용어에서 섹스와 젠더를 구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 섹스는 이제 바이올로지컬 미닝을 갖는 단어고요. 젠더는 소시오 컬처럴 미닝을 갖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용어가 섹스가 정확하냐 젠더가 정확하냐 하는 거는 그 논문에 들어가는 내용에 따라서 맞춰서 사용을 해라 하는 거고요. 소위 말하는 세이거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거 가이드라인을 오서도 지키고 에디터도 반드시 지켜서 사이언스의 정확성을 기하자 하는 내용인데요. 이 세이거 가이드라인은 BMC에 난 논문 중에 이런 겁니다. Sex and Gender Equity in Research, 이걸 줄여서 세이거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결국 Sex Gender Equity Guidelines are a comprehensive procedure for reporting of sex and gender information in study design, data analysis, result, and interpretation of finding. 그러니까 섹스 또는 젠더의 그 동질성을 어떻게 이 연구에서 반영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세이거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ICMJ 지금 이제 그 젠더드 세이거 가이드라인을 ICMJ가 다시 ICMJ 레코멘데이션에 이렇게 풀어 썼는데요. 거기 내용이 이제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ensure correct use of the terms sex and gender and report the sex or gender of the study participants, the sex of animals or cells, and describe method used to determine sex and gender. 그러니까 모든 환자의 섹스나 젠더 또는 이제 그런 걸 다 잘 디스크립션 해라, 이제 잘 기술해라 하는 내용인데요.
근데 특히 이제 애니몰이나 셀에서는 이제 젠더는 있을 수가 없고 대신 섹스가 있겠죠, 거기서는. 그래서 애니몰 실험동물일 경우는 애니몰의 섹스를 쓰고, 셀을 사용해도 그 셀이 나온 오리진, 그 셀의 호스트가 되는 휴먼 또는 애니멀의 섹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확히 기술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if the study was done involving an exclusive population, 그러니까 싱글 섹스로만 사용했을 때는 그 사유를 적어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젠더드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내용은 research should be balanced in sex or gender. 섹스 또는 젠더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연구를 하는 게 좋고, 그 study subject, human subject, animal 또는 셀의 섹스를 잘 기술해서 독자로 하여금 이제 오해하지 않도록 한다. 그렇게 기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슈는 conflict of interest입니다. 그래서 financial benefit 또는 research outcome에 어떤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CY라고 우리 약어 쓰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모든 저자는 should disclose financial and non-financial relationships and activities and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with their publication.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에 대해서 다 잘 이제 고지해라. 그런 게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이언티픽 바이어스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이언티픽 인테리티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이슈입니다. ICMJ 레코멘데이션에서 보면 이제 disclosure, financial and non-financial relationship and activities and conflict of interest 이런 타이틀로 해서 그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이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이런 이해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독자들한테 분명히 밝혀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CY를 저자는 CY를 잘 매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매니지라는 게 결국은 possibility, 어떤 가능성을 최소화해라 하는 거고요. CY와 관련된 연구와 관련된 CY를 최소화해라. 그리고 있는 대로 고지해라. 더하거나 덜하거나 감추거나 하지 말고 그대로 사실대로 기술해라. 그리고 CY가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지 말아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세이프티와 관련된 문제는 전부 다 사전에 다 그런 리스크 자체를 없애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뭔가 리스크가 있거나 또는 뭔가 그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코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코프 플로우 차트를 따라해라 하는 겁니다. 코프는 Committee of Publication Ethics의 약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Y가 리트랙션의 아주 흔한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CY 고지가 사실과 다르다.
또는 있는데 감췄다, 고지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리트랙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COI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고지를 하지 않거나 또는 고지할 때는 문제가 된다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퍼스널 COI에 해당하는 거고요. 연구자 개인의 문제 COI인데, 사실은 ICOI라고 그래서 Institutional COI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구자 개인이라기보다는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 또는 학회 같은 데가 문제가 됩니다. 이를테면 학회가 특정 제약사로부터 이제 후원을 받으면 그 제약사의 제품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학회 전체가 자유롭지 않죠. COI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편집하고 있는 JKMS에서 COI와 관련된 이슈를 한번 소개를 드리면, 이 투고된 원고 단계에서 출판되지 않고 원고 단계에서 리젝이 바로 되는 경우하고, 출판이 됐다가 이제 출판 취소되는 그런 경우하고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브미션 단계에서는 셀프 이밸리에이팅 스터디,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만든 제품을 자기가 연구해서 그 결과가 우수하다는 내용을 이제 논문을 발표하려고 이제 제출했던 원고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 스폰서 소속 연구자가 이제 연구를 같이 하고 논문도 같이 쓰고 같이 발표하고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거를 디스클로저를 잘 해서 에디터와 리뷰어를 잘 설득하면 되는데, 이런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하면, 출판하면 에틱스 위반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스폰서가 주도해서 연구하고 논문까지 썼는데, 그 연구 주도하고 논문 쓴 연구자는 고스트 오서로 실제로 이제 오서, 바이라인 오서에는 들어있지 않는 이런 경우도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원고 단계에서는 리젝이 되고 출판이 돼도 나중에 출판 취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트랙션 되는 경우는 이미 출판된 논문이라도 이 COI와 문제가 충돌한다 하면 출판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undeclared COI가 있었는데 디클레어 제대로 안 했다, 또는 거짓으로 했다. 그것도 뭐 디스클로저를 거짓으로 했는데 리서치 그랜트를 뭐 거짓으로 했다, 또는 이 fabrication, falsification, plagiarism 또는 duplicate 이런 식으로 이제 COI하고 직접 관련된 이슈는 아니더라도 리서치 미스컨덕이 생길 땐 물론 뭐 리트랙션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지금 COI와 관련된 건데, 제가 편집하고 있는 JKMS의 사례를 보면 지금 이제 리트랙션이 하나 됐는데요. 오리지널 아티클을 출판했다가 리트랙션 했는데, 이제 그러면 Notice of Retraction 해가지고 이제 저자 이름 나오고 그 저자의 논문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서지사항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논문을 이제 어떤 이유로 왜 이렇게 리트렉션 했다 하는 고지문을 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때 리트렉션 됐던 대상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 펀딩 정보가 이제 사실과 다르게 고지됐기 때문에 그게 COI에 해당한다 해서 리트렉션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논문에 이제 리트렉션, 디스클로저, 리트렉션 된 논문의 그 디스클로저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기술이 사실과 다르다. 네. COI에서의 핵심 내용은 potential COI,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는 재정적인 거건 비재정적인 거건 모두 사실대로 잘 고지해라. 그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Scientific Fraud and Paper Mill입니다. 이제 Scientific Fraud, 우리말로 하면은 과학적 사기 정도로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사기니까 사실은 중범죄입니다. 특히 사이언스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 에틱스 중에 가장 심각한 에틱스 위반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fabrication,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날조에 해당합니다. 없는 자료를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falsification, 이건 변조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료를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변조해서 고치는 겁니다. 또는 뭐 통계 조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falsification에 들어가고요. 다음에 이제 플라지아리즘은 우리말로 표절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디어 표절부터 해서 데이터 표절, 이런 두 개는 아주 심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표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FFP 요 세 개는 이제 하이 크라임에 속하는 그런 연구윤리 위반 사항이 되고요. 요 내용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저지를 수도 있고, 연구가 다 끝난 다음에 논문 쓰는 과정에서 이런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가 다 해당하고요. 이제 2000년대 후반에 페이퍼밀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페이퍼밀즈는 이제 논문 공장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 논문을 그냥 돈 받고 거짓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제 페이퍼밀에서 나오는 건 이 세 가지 유형을 다 이제 믹스해서 되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미스컨덕입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이렇게 FFP로 만들어진 가짜 논문을 돈 주고 사는 게 페이퍼밀즈입니다. 그런 저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큰 페널티와 함께 논문이 출판 취소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가장 FFP의 이제 그 사례가 한국인 과학자 중에 황우석이라는 리서처가 있었는데, 황게이트에서 이 사람이 과학적 사기를 친 그런 게 아주 유명한 사이언스 2004년에 사이언스 논문에 falsified nucleus replaced human blast를 nucleus replaced human blast라고 그래서 이제 논문을 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변조된 겁니다. 그래서
fabrication, falsification, COI, authorship 이거 다 문제가 있는 논문으로 해서 철회가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retraction note가 사이언스에 났고요. 그 다음에 2005년에도 또 논문을 냈는데 이거는 이제 11개의 그 휴먼 맞춤형 스템셀을 만들었다는 게 이제 근데 이게 완전 날조입니다. 하나도 없는데 이걸 만들었다 그래서 날조를 해서 뭐 이것도 FP, COI, 오소십 다 이제 문제가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도 물론 이제 리트랙션 됐습니다. 제케미스의 21년에 오피니언으로 Retraction, Fake Review and Paper Mills 해서 이런 아티클을 출판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페이퍼 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Paper mills create on-demand papers, part of therefore paying clients, and have shown to be rapidly rising menace in academic integrity. 최근에 아주 급증하고 있는 사기 논문 장사가 페이퍼밀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의 큰 병원과 관련된 페이퍼밀이 여러 개가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브로커도 있고요. 페이퍼밀도 있고 페이퍼 브로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함께 작당해서 페이크 논문을 페이크 매니스크립트 앤 페이크 리뷰를 이제 진행해서 출판이 되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수천 개의 논문이 있을 거다. 서브미션이 됐고 그 추정하는지만 정확하게 지금 환산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코업이 이제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코업, Committee on Medical Ethics, Publication Ethics 해서 코업입니다. 이 코업이 이제 이런 지금 요 페이퍼밀과 관련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해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국에서 병원과 관련된 이제 아티클, 리트랙션 된 아티클을 분석한 그런 논문입니다. 네, 제가 중국 저자들하고 이런 페이퍼 밀즈를 통한 서브미션을 받았던 경험에 의하면 저자들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행한 거 하고 돈만 낸 거 같고요. 승진에 급급해서.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소속기관인 병원장 또는 소속 대학장에게 이런 scientific misconduct에 관한 발생 사실을 통보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가타부타 답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중국의 인스티튜트에서는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회신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참 좀 놀랍습니다. 그런 사실이.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식의 문화가 보편화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이퍼 밀즈가 페이크 페이퍼 팩토리랑 뭐 같은 뜻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네이처 뉴스로 이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병원 관련돼서 이제 퍼블리케이션 되는 아티클이 글로벌하게 2000년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그런 자료를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 인터내셔널 오서하고도 이렇게 된 것들이 같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2000년대 초창기에는 중국 저자들이 아티클이 전 세계 아티클의 약 3%를 차지했는데 2020년에 와서는 7%가 됐다. 그래서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고 있다 하는 확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로열 소사이어티 오브 케미스트리 어드밴스라는 데서 제일 처음에 이거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여기서 68개 아티클을, 이 저널 하나에서만 68개 아티클을 출판 취소했고요. 이 68개 아티클의 저자는 전부 다 중국의 병원 소속이었다 겁니다. 그래서 수천 개의 페이크 페이퍼가 실제로 문헌상에 포함되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industrialized cheating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중국만의 해당 사항은 아니고 러시아나 이란까지도 이런 문제가 같이 발생한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글로벌 워닝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인베스티게이션이나 슬루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열심히 뒤져서 리트랙션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언티픽 프로드의 핵심 내용은 fabrication, 날조, falsification, 변조, 표절, 그런 것들은 전부 scientific fraud, high crime, 이건 범죄 행위다. 그리고 뭔가 상당한 페널티를 받는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지르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자 표시입니다. 저자. ICMJ는 저자의 조건을 이렇게 네 가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다 AND로 연결이 되는데요.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the concept or design of the work, and drafting the work or reviewing critically, and final approval of the version, and agreement to be accountable for all aspects of the work in ensuring the questions related to the accuracy or integrity of any part of the work. 그러니까 이제 상당한 지적 기여가 있어야 되고, 동시에 매니스크립트 라이팅에 관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고 최종본을 읽고 동의하고 내용에, 그리고 이 논문의 전체 콘텐츠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그렇게 네 가지 사항을 다 만족하는 연구자를 저자로 표시해야 한다는 게 이제 글로벌 가이드라인이고요. 이 ICMJ의 4대 저자 표시 기준, 저자 자격에 해당하는 내용은 사실 어디에서도 저자에 대해서 명문화된 규정이 따로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글로벌 표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학 문제에서도 뭔가 저자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공학학술지에서도 이제 지금 이 기준을 따른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저자 표시를 잘못하는 경우는 뭐 커티시어서, 그러니까 명예저자죠. 우리말로 명예저자. 그리고 고스트 오서가 있습니다. 유령저자. 수혜법서. 수혜법서는 이제 서로 끼워주기고요. 고스트 오서는 실제로 논문을 쓴 저자인데 막상 저자 표시에서는 빠진 사람을 말하고요. 코티시오스는 명예저자인데 뭐 초청저자 또는 선물저자 또는 강요된 저자, 뭐 이렇게 유형이 이 안에서도 나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어찌됐든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지만 지금 코티시오스는 전혀 기여가 없고 그 4대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저자, 4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저자를 그냥 기여한 바가 없는 저자를 끼워 넣는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고요. 고스트오서는 그 반대지요. 기여를 실제로 했지만 막상 저자 표시에서는 빠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모두 이제 맡은 책임이 있는데 특히 코레스폰딩 오서가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저자는. 그리고 저자 순서도 기여한 순서대로 처음부터 나간다는 거죠. 퍼스트 오서가 가장 많이 기여했고 세컨 오서가 그 다음이고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서, 그러니까 연구에 뭐 참여하거나 도움을 줬지만 오서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컨트리뷰터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기여자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자 자격은 없지만 이 연구 수행에 도움을 준 사람, 그런 분들은 컨트리뷰터라고 그래서 아크놀리지먼트에 이제 그 기여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그런 문구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저자 표시 위반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 해서 그 실태 조사한 연구 보고서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이렇게 톱 저널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저자 표시에 문제 있는 게 21% 정도다. 특히 이제 그 중에 어너러리어서 또는 커티시오서가 17%고 고스트오서가 8% 정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이것도 옛날보다는 조금 개선되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조금씩 그렇지만 아직도 20% 이상 이제 오서지 표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미성년자,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 이제 학술 논문에 공저자로 표시됐던 게 이제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네이처 뉴스에 소개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미성년자들이 공저자 표시된 논문을 전수조사를 했다. 10년치를 전수조사했더니 794편의 논문이 미성년자들에서 같이 공저자로 표시가 됐다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그렇게 표시한 논문이 이제 대학 입학의 전용 자료로 이제 활용이 됐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당한 저자 표시의 유형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네이처 뉴스가 퍼블리시된 다음에 제가 JKMS에 이런 에디토리얼을 썼습니다. 더 이상 우리 저자 표시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일 이제 그만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외과 파트, 아까는 내과 파트, 내과 계열의 학술지 자료라면 외과 계열 학술지도 뭐 이게 비슷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결과가 17.2%가 이제 코티시 오서를 집어넣은 적이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로우 임팩트 팩터 저널에서 더 그 코티시오스가 횡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코티시오스가 이렇게 표시된 비율이 로우 임팩트 팩터 저널에서 이렇게 많다.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오소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하이 임팩트 팩터 저널에서 이제 더 그 해가 크다는 이제 로우 임팩트 팩터 저널에서는 그게 무슨 문제냐 대부분이 그런 이제 의견을 갖고 있고 하이 임팩트 팩터 저널과 이제 시니어 또는 주니어들에서는 전부 이거는 학술 활동하는 사람한테서는 매우 부적절한 얘기다. 그런 견해를 갖고 있다 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JKMS는 오소십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이제 서명하도록 그렇게 서미션 단계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소십에 관련된 핵심 내용은 논문에 표기되는 저자는 이렇게 4개의 저자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인텔렉츄얼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intellectual contribution, manuscript preparation, agreeing the final version, and responsible for all contents of the work. 이 4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저자다. 그게 이제 지금 ICMJ의 오소십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출판입니다. Duplicate Publication. 그래서 Duplicate Publication이란 overlap substantially 이미 출판된 거를 이제 재출판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simple copy 이거는 그냥 똑같이 중복 출판하는 경우고요. modify는 일부를 이렇게 바꿔서 내는 거고 살라미는 먼저 낸 논문을 그러니까 하나로 내야 되는 논문을 2개, 3개로 쪼개내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augmented publication은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출판한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또 새로운 아티클로 또 출판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duplicate publication은 가설이 같고 머티리얼이 유사하고 메소돌로지는 똑같고 결과도 비슷하고 저자도 겹치는 저자가 반드시 있고 그리고 scientific information은 새로운 게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복 출판에 판정하는 기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저널에 나온 중복 출판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 출판 이건 문제다 하지 맙시다 하고 캠페인 하기 전에는 약 6%, 7% 정도의 중복 출판율이 있었는데 이제 캠페인을 하고 나서는 크게 떨어져서 1% 이하로 2009년 이후로는 1% 이하로 그리고 이제 2번 내도 되는 허용 가능한 2차 출판이 있습니다. 이걸 세컨더리 퍼블리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두 저널의 에디터가 이 중복 출판 사실을 다 알고 동의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첫 번째 퍼블리케이션을 존중해서 좀 타임 인터벌을 두고 출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secondary 버전은 faithfully reflect the author, data and interpretations.
1차 출판물을 충실하게 저자와 내용 전체에 대해서 이제 충실하게 1차 출판된 버전과 같아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학술지가 독자층이 다른 그런 학술지 간에 2차 출판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는 거고요. 세컨더리 버전은 반드시 이게 세컨더리 버전이라는 거를 밝혀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버전 1차 논문을 인용하고 그 인용하면서 이거는 세컨더리 버전이라는 거를 이제 명기해라. 그러면 이제 acceptable 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duplicate publication은 허용되지 않고 허용 가능한 secondary publication이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해라. 두 번 내야 될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fake review입니다. fake review는 스스로 자기를 리뷰어로 추천해서 자기 논문을 자기가 리뷰하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리뷰어 치팅 액션입니다. 이것도 심각한 사이언티픽 미스컨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트렉션 워치 보면 지금 이 사람이 이제 페이크 리뷰어로 굉장히 악명을 높인 사람이고 한국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35개 아티클이 지금 이 저널 Immunopharmacology and Immunochemistry라는 저널에 이제 35개 아티클이 났는데 그걸 다 찾아서 리트렉션 당하고 그리고 이 저널의 에디터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페이크 리뷰는 사이언티픽 미스컨덕의 한 유형이고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페널티를 받을 그런 행위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데터리 저널과 프리데터리 컨벤션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온라인 저널이면서 아티클 리뷰를 원고를 제출하면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그냥 억셉트 하면서 저자 부담금만 먼저 내라고 하는 겁니다. 출판비를 먼저 내라고 하는 그런 저널을 말하고요. 대개는 이 출판사 오너가 에디터 이름 겸하고 있고요. 여기 표시되는 뭐 에디토리얼 보드나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은 대부분이 가짜고요. 그리고 이제 퍼블리싱과 관련돼서 투명성이 없고 그 다음에 출판됐어도 이 아카이빙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저널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프리데터리 저널에 만약에 논문을 출판하면 그 논문은 제대로 된 논문을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이제 매니스크립트도 로스고요. 출판비 낸 것도 로스고요. 이제 심각한 거는 저자의 사이언티픽 크레딧이 떨어지는 겁니다. 프리데터리 저널에 출판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크레딧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2013년에 사이언스에 난 이제 아티클 하나를 보면 제목이 Who's Afraid of Peer Review입니다. 피어 리뷰 안 되는 엉터리 저널들이 전 세계에 너무 많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매니스크립트를 만들어서 304개의 오픈 억세스 저널에 보냈더니 157개가 억셉트 하더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60%에서는 리뷰를 진행한 흔적이 전혀 없다. 그래서 참 이제 이런 저널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고발한 아티클이고요. 이걸 보면 인디아와 미국에 베이스한
그런 저널들이 머저리티다. 이제 인디아가 세계 1위고 2위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3위가 나이지리아, 4위가 차이나. 이렇게 됩니다. 국가별로는. 프리데토리 저널은 제프리 비얼이라는 라이브러리언이 만든 텀이고요. 이분이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프리데토리 저널과 프리데토리 퍼블리셔의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런데 속지 말자 해서 Think, Check, Submit이라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Think, Check, Submit 체크리스트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프리데토리 컨벤션은 이제 저널이 아니라 컨벤션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요. 뭐 이것도 역시 loss of money, time and credit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1년 내내 뭐 그리스, 로마, 그다음에 뭐 시카고, 하와이 이런 데서 1년 내내 학술 대회를 엽니다. 이런 컨벤션, 가짜 컨벤션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핵심 내용은 프리데토리 저널, 프리데토리 컨벤션은 authors are required not to be cheated by predatory publishers and conventions. 속지 마라. 퍼블리케이션 에틱스와 관련된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많이 있는데요. 캠제도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ICMJ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와미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웹사이트 들어가서 좀 필요한 걸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다양한 이슈를 이렇게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 에틱스를 지키는 것 자체는 연구자 자신을 지키는 거고 연구 성과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틱스를 위한 에틱스가 아니고 이 리서치 에틱스를 잘 지키는 게 우리 과학계 전체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연구자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리서치 에틱스는 반드시 잘 준수해야 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